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게 2016년 3월이었습니다. 약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이세돌 9단을 알파고가 꺾은 지 약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야, 인공지능이 뭐야? 뭐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간을 대체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뭐야?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궁금해서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그걸 알아야 내가 인공지능한테 털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못 뺏을 테니까 바로 그 영역을 찾아야 된다.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을 같이 이렇게 책 읽기를 하다 보면 책 읽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사실 고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 어렵지만 야 얘들아 너희들이 책을 잘 읽어야 똑똑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과연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재밌는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게 알파고가 한국에서 이세돌 9단을 꺾었던 바로 그 2016년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일본의 인공지능 로봇이 있는데 이름이 도로보군입니다. 도자는 도쿄대의 도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 있는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일본의 수능 시험을 보게 해서 도쿄대에 보내보자 이런 프로젝트가 열렸던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인공지능이 수능 시험을 봐서 서울대에 가는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이죠. 어쨌든 일본에서 이 실험이 있었는데 2016년에 테스트를 쳤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좋은 점수를 맞았어요. 상위 한 20% 정도 점수를 맞았는데 이게 대부분 수학이랑 역사 같은 과목에서 점수를 땄다고 합니다. 다 외운 다음에 패턴을 찾아서 답을 찾아내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해하지는 못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영역에서는 그게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어나 영어처럼 언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에서는 인공지능이 좋은 성적을 거두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 독해를 못하니까. 문장을 읽어도 그 정보의 뜻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외워서 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국어나 영어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굉장히 연구 개발자들이 낙담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알파고가 뜨고 일본에서는 도로보군이 지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점점 이 도로보군이 잊혀져 갔대요. 자, 그런데 연구자들이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다고 합니다. 2019년에 시험을 다시 봤는데 점수가 부쩍 올랐대요. 이 비결이 뭐냐면 딥러닝 기술 때문에 독해력이 향상됐다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글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자가 학습 능력을 갖는 데 있어서 독해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놓고 보면 과연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앞으로 못하는 일이 있겠는가? 뭐 우리가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겠는가?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 됐는데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기사를 읽고 간단히 좀 요약해드리면서 인공지능과 인간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될 건가 한번 그 답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날 수 없는 기술들, 그러니까 인간이 더 뛰어난 기술들이죠. 자, 이 6가지 기술들은 3개의 영역에 속해 있는데요. 첫 번째 영역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환대 좀 용어가 생소한데 hospitality, 누군가를 환영해주고 기꺼이 반겨주는 바로 그런 일들. 여기에 속한 세부 능력은 스킬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능력, 분위기, 제스처 이런 걸 다 모두 포함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특히 누군가를 잘 이해하는 거니까 저는 이것을 경청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2번째 영역은 경영의 영역입니다. 이 경영, 영어로 하면 매니지먼트가 되는데요. 이 매니지먼트에는 2가지 스킬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장 관리, 그로스 매니지먼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자원을 발전시키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코칭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째 하위 스킬은 마음 관리, 마인드 매니지먼트인데 보통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감정을 코칭해줘. 이건 조금 상담 스킬하고 비슷한데 코칭과 상담의 영역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째 영역은 창의성의 영역인데요. 창의성의 영역도 2가지 하위 스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단지성의 관리입니다. 집단지성을 관리한다? 쉽게 말하면 여러 사람들을 통솔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로 어떤 하나의 결론을 향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환경 혹은 그러한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능력입니다. 자, 이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실현인데요.
우리가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현시키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득해야 될 거예요. 잘 전달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또 나아가서는 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이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영역, 창의성의 영역은 리더십, 즉 앞서고 또 설득하고 그 팀원들과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영역, 6가지 하위 스킬들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문과생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약간 좀 문과생들 위로해 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설명했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이과생들이 이런 것들 다 잘하고요. 조직 내에서 리더십, 상담, 코칭 이거 꼭 문과 나왔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의 구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들은 어쩌면 기술과 기능으로 설명된다기보다는 인간다움 그 자체,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고유의 성질의 것들을 찾아내는 게 그 비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훨씬 빠르게 처리하게 될 거고 이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도움을 많이 받게 될 텐데요. 어쩌면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못하는 일이 뭘까? 내가 뺏기지 않을 수 있는 영역이 뭘까? 이런 고민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인공지능과 우리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만에 있는 고유함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을 앞설 수 있는,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는 어떤 힘을 만드는 아주 고유한 능력을 만드는 비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하면 항상 이어령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과 어떻게 경쟁하겠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왜 우리가 경쟁하고 인공지능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우리는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말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말 위에 타는 존재다. 그런 관점. 자신감 있는 표현이죠. 자, 어쩌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는 인공지능과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어쩌면 우리가 그것 자체를 더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간다움의 위치에 있는 것, 그런 관점을 놓치지 않는 자신감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